예,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좀 편안한 토론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혹시라도 발표자 분들께서도 서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서로 또 질의응답 하셔도 좋고요. 우리 이제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회원님들도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트리밍 시작한 지 약 한 2시간이 좀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좀 피곤하실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오늘 귀화분들 모셨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께서 좋은 지식이나 경험을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사회자가 좀 우리 저기 계신 패널 분들께서도 질문도 해주시고요. 네, 제가 다시 제가 자꾸 개입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김 박사님께 좀 질문 하나 더 추가로 던져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정책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연구소에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 책임이 잘 활용이 돼야 되고 또 학교 체육이 잘 활성화돼야 우리 미래 꿈나무들이 나중에 사회 구성원이 됐을 때 좀 건강하고 바른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어떤 벤처 기업하고 같이 해서 기술 이전도 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저희 이상과 현장은 너무 갭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애플이라든지 뭐 핏빛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있데 시장성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판매량은 높은데 사용의 빈도는 거의 없더라고요.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개발해서 판매를 해도 계속 유저들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책상 속에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이게 데이터로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발표를 쭉 보니까는 우리 박사님께서 지금 기획하시고 현장에 적용하시려고 하는 방향이 좀 이렇게 주제가 약간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는데 이게 뭐 환경적인 뭐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근데 뭐 학생 수 감소. 근데 학생 수가 감소하면 사실은 1인당 학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어떤 국가의 뭐 예산이 감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본래의 스포츠가 갖는 유의적인 요소를 더 강화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좀 더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사실은 VR 기술은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코로나와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 코로나 이전에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학교 체육의 VR이 필요한 것인지 좀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어떤 건지 여쭙겠습니다. 네, 이게 우선 운동장 쪽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대도시에 새로운 학교들이 생겼을 때 이제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가 생겼다, 그거나 이제 다른 뭐 기획도시가 생겼다 이럴 때 이제 학교들을 새로 개교를 하면 그런 그 학교들은 예전만치 이렇게 넓은 운동장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현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조명을 좀 배제하려면 차라리 실내 체육관 곳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VR 스포츠 교실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한다든가 뭐 충분히 이제 VR이 아니더라도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공간, 실내 공간이 있으면 실내 스포츠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운동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발표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한 2, 3년 정도 전부터 저희가 기획해서 이렇게 그것까지 진행했던 건데 코로나는 물론 몰랐습니다. 이제 그때 주 저기는 말씀드렸던 운동장 주적이나 미세먼지는 아니면 이제 어떤 성향이라든가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것보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키의 최대 라이벌은 아디다스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라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아이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 게임과 굉장히 친숙한 시대니까 게임적인 요소를 많이 넣고 거기에 이제 어떤 저희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좀 담는다면 그런 좀 그냥 7, 80년대처럼 운동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들을 조금 만들 수 있다면 좀 좋은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많은 분야에서 네. 코로나 이전에 계속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생겨서 예상치 않게 또 대박을 터뜨린 회사도 있고요, 그렇죠? 전현식 교수님 잘 아시는 바이오 회사, 뭐 키젠이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이 어제 뉴스 보니까 막 1조 원대 뭐 이렇게 상황이 되고 하는데, 근데 이것은 이제 오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백년지 대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굉장히 현장에서 그런 걸 적용할 때 좀 많은 체육 선생님이나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 좀 제가 옛날에 그 대학원생이 어떤 발표를 했던 것 중에 실내 스포츠는 미세먼지가 많이 있는 외부 환경보다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환경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오히려 스크린 골프장 이런 데가 외부보다 미세먼지 훨씬 많다라는 데이터를 발표해서 저희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가 반드시 뭐 그런 필터링이 잘 되는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실내가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옛날에 저희 대학원생이 박사 논문 준비할 때 그런 걸 잠깐 생각나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네. 지금 이제 VR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제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전이고 지금 여전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점점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네. 그 코로나 이후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어쨌든 이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창궐을 할 텐데,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사태 이후에는 뭔가 좀 변화가 지금 병원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논의나 이런 게 있을까요?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저희도 이제 대표도 지원하고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대표 선수만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꿈나무나 이런 쪽으로 후보들까지 다 이제 지원을 하려고 저희 교육자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올해는 올림픽도 내년으로 연기됐고 그리고 내년 올림픽도 아직 확실히 언제 열린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진행된 건 없고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내년에도 좀 코로나가 이렇게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원을 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사실상 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호흡량이 앉아서 정상 상태하고 이렇게 운동 상태하고는 호흡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호흡 기관 자체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거리를 2m가 아니라 실제로는 더 둬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더 둬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VR을 만든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은 저희 딸애도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한 반에 한 30명 정도 조금 되거나 안 되거나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절반 정도씩 이렇게 좀 뭐 한 15명이네 이렇게 해서 방에 이렇게 파티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아까 보여드렸던 공간 하나를 예를 들어 한 그 정도 숫자만 갖출 수 있다 한다면 그럼 이제 그 운동을 좀 물론 운동은 경쟁이 있고 그러니까 컴페티션이 있어야 더 운동스럽고 그리고 더 효과가 좋고 할 테지만 이렇게 코로나나 이런 기상 사태에서는 개인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표 선수도 마찬가지로 어떤 체력 훈련을 한다 그러면 대표 선수는 종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 대표 선수 종목도 있는 반면에 한 대표 선수가 한 서너 명 정도의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리두기를 좀 더 크게 두고 시간도 좀 다르게 하고 이렇게 지원하는데 좀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이 비단 학교체육 이전에 요즘에 e스포츠나 이런 것들 보면 연봉이 30억이 되는 e스포츠 선수도 있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보면서 결국에 점점 범위가 확대돼서 학교체육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학교체육이 현장에 선생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 숙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한서대 김순재 회장님께서 예, 전현식 교수님 면역 대사에서 호르메시스가 있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되게 어려운 정말 것이고요. 어려운. 일단 제가 지금 정 교수님 발표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이 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뭐 M1 마크로페이지든 M2 마크로페이지든 그게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항상 평형을 유지하면서 외부에서 병원균이 들어오면 어쨌든 걔네들은 우리 몸에 있었던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쨌든 핵을 가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어쨌든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없애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흔히 얘기하면 이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의 정상적인 조직이 파괴가 된다거나 아니면 걔네들이 너무 활성화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암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하게 조절해 주는 애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번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또 느꼈었던 것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런 균형을 유지하는데 정말 효과적인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아무리 좋은 약이 나오거나 이러더라도 이게 적절한, 물론 이제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자연적이면서 가장 원초적인 그런 운동이 그런 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는 아니 적절한 운동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 맨날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게 운동 적당하게 맞는 운동을 해야 돼야 하지만 그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체 지표나 바이오마커라는 게 사실은 없거든요. 그것 자체를 연구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엑서사이즈 이뮤놀로지에서 요새 가장 핫하게 연구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개인한테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만 좀 시스템화하게 해결될 수만 있으면 또 약물의 효과를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우리 몸의 어떤 균형을 제대로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보다 운동이 좋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사실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됐고 많은 부분이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항암 쪽도 마찬가지지만 이 면역 쪽에 특히 염증 쪽에 또 비만 쪽에 있어서 정말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그것이 운동에 있어서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역학 쪽에서도 운동 쪽으로 뭔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적인 그런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래도 한마디로 예, 해야 될 것 같아서 나도 네. 이제 정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사용하는 영역은 이제 엑서사이즈 프레스크립션이라고 해서 개별화시키는 운동을 적용하는 거 이런 용어는 이제 90년대부터 꾸준히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영역에서 그런 어떤 스트레스 지수 어느 정도의 운동량이 적절하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로서는 심박수라든가 또 산소 섭취량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좀 적용 가능한 당장 적용 가능한 어떤 마커라고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이제 균형을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제가 동감하는 게 운동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에 대한 어댑터블 효과가 있다, 적응성 효과가 있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한 것은 낮춰주고 부족한 것은 좀 채워주는 그런 그 최적의 상태로 인체를 만들어주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어떠한 구간 내에서
우리가 그 가장 효과를 줄 수 있는 어떤 그 각각 개별화시킨 그런 구간이 무엇이냐를 제시해 주는 게 앞으로 이제 운동과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하나의 과제가 되고 그것이 이제 운동 처방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정일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 교수님 아까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역시 스포츠 매니아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그 정확하게 저희 학교의 약대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의 효과를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는 약도 개발하고 있다. 엑서사이즈 미메틱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근데 자기가 약대 교수지만 어떤 그 세포 하나를 들여다보는 이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밑으로 동물 실험을 하는 것들은 기전을 밝히거나 하는 데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유기체인데 그 세포 하나가 부족하면 하나가 보완을 해주고 이런 어떤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데 세포 하나만 갖고 전체를 해석할 수도 없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좋은 약과 같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설명을 한번 해주셔서 그분도 역시나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해폭이 굉장히 넓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정 교수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아까 발표 자료에서도 제가 볼 때 깜짝 놀랐던 게 이분이 정말 그 이해폭이 넓으시구나. 왜냐하면 인텐시티랑 듀레이션 이런 자료를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진짜 과학 미시적으로 보게 되면 그 세포만 들여다보고 세포에서 어떤 시그널이 일어나는지만 보게 되면 또 큰 거를 못 보지 않습니까? 숲을 보면 또 나무를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면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운동과학이 스포츠 과학이 좀 거기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추가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박종석 선생님 정일 교수님 적절한 운동을 수행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과연 개인 맞춤형 양질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지도자의 교육을 과연 대학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와, 네. 네, 사실은 그 언저 그레듀에이트 그 학부 수준에서 방금 제가 설명한 암 환자를 위한 어떤 암 케어를 위한 어떤 운동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현실적으로 좀 현재의 커리큘럼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좀 더 이볼브해서 어떤 보다 전문적인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기초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는 저는 그런 식으로 또 사실 대학의 교육이 많이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몸담고 있는 학과가 있고 또 그 교육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점을 감당하게 어떤 사회적인 정말 디맨드를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고 또 교육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우리가 가고 있느냐 그 점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많은 부분에서 그런 점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제안하는 바는 적어도 이제 언더그레이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적인 어떤 케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어떤 능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교육의 과정이 좀 형성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그런 현실적인 필드에서 적용 가능한 좀 더 그 과정을 전문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굉장히 많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굉장히 적다. 왜냐하면 대학원에 들어가면 바로 실험실에 들어가서 또는 보다 더 아카데믹한 파트만 너무 왜냐하면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 대학에서 잡을 얻거나 티칭하는 그런 과정으로만 진행이 되지 실제 어떤 현장에 나가서 보다 전문화된 어떤 그 교육을 진행시키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과정이 사실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학교인 ACSM에서 이제 제가 전문가 치료 자격증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을 해서 뭐 라이센스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대학 내에서 어떤 특수한 목적 하나에 집중을 해서 교과 과정을 개발을 해서 학생들을 제공하는 것이 조금은 현실을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분명히 답변이 되셨나요? 박종석 선생님? 네. 정 교수님 아까 잠깐 말씀하신 제가 하나 좀 굉장히 심플한 질문을 하나 좀 던져보겠습니다. 이제 운동 비만, 염증, 면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면역이 갖고 있는 그 패턴이 보면은 운동을 너무 안 해도 면역력이 별로 아니에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약간의 낚싯대 바늘 같은 JGRAF 특성인데 낚시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까 비만한 사람 그 매크로페이지가 이렇게 시프팅을 할 때 제가 뚱뚱한 사람보다 좀 그 지방량이 조금 마른 사람이 면역력이 좋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 좀 바보 같은 질문인가요? 일단 비교군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비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BMI가 뭐 거의 한 30이 넘어가는 걸 이제 뭐 고도 비만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 보통 이제 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도는 이제 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시스테믹한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간단한 예로 그래서 BMI가 30인 사람과 BMI가 24인 사람들 똑같이 저희가 H1N1 뭐 인플루엔자 백신을 저희 주사를 할 경우에 항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체가 발생되는 비율이 거의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 양은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백시네이션의 타이터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가 백신을 넣는다는 건 이제 항원을 넣어줌으로 해서 자체 내에서 B셀이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그 B셀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건 그 B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T셀도 모이고 마크로페이지도 모이고 그게 전반적인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3배가 낮아지는 건 뭐 B셀이 특히 뭐 그 비만 환자에서 B셀이 특히 문제가 생겨서 낮아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른 사람이랑 뭐 뚱뚱한 사람의 그 면역력의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 마른 사람은 어쨌든 지방 함량이 적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결국 다시 말하면 염증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공간 안에 아디포사이트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는데 그 10개의 크기가 하나는 10배로 더 커버리게 되면 결국 똑같은 공간 안에 피지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포에 에이포토시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M1 마크로페이지가 모일 수밖에 없고 얘네들이 모이게 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뭐 T셀도 막 모이게 되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면역 반응이 우리나라 몸에서 일어나면서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면역이 약하다. 내가 건강이 약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비만은 정말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근데 예를 들어 마른 사람이라고 해도 저는 지금 가리고 있긴 하지만 마른 사람이라고 해도 비쌀 때 복부지방은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스페이스는 작은데 지방이 더 많아지는 염증이 일어날 수 있는 제가 질문을 한번 굉장히 흥미있게 옆에서 강의를 들어가지고요. 이제 이뮤노 메타볼리즘 과정을 위해서 이제 그 갈색 지방, 브라운 팻 티슈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좀 더 베니피셜하다, 유익하다. 좀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열 생성이 많고 또 그것이 또 비만에 대해서 좀 강화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익한 사이토카인 또
물질, 뭐 IBC라든가 이런 물질을 이제 생성하면서 항 비만 효과도 있고 항염증 효과와 이 관계가 실제로 연구한 연구들이 좀 예, 있습니다. 많이 있군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제 프로인플라메터리 그 사이토카인의 생성이나 이거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갈색 지방과의 관계를 예. 연구한 게 있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예, 일단 그 갈색 지방과 이제 보통은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그 사람들은 갈색 지방이 이제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만 갈색 지방이 있고 이 점점 이제 성인이 되면 될수록 이제 갈색 지방은 점점 줄어드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성인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갈색 지방을 가지고 있고요. 요새 이제 비만 억제제들이 예전에는 먹지 말게 나 지금 먹지도 않았는데 포만감이 있어 라고 해서 신경을 조절을 해서 하는 비만 억제제가 대부분이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 비만 억제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갈색 지방으로 전변을 시켜준다던가 국소적으로 백색 지방을 빼준다던가 아니면 에너지 소비량을 많이 일으켜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바꿔지거든요. 그게 이제 이유 중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백색 지방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의 소스가 일어나서 마크로페이지, 그 염증성 마크로페이지가 모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갈색 지방으로 바꾸는 데서 메노세포들의 인필트레이션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그 발열량 쪽으로 그래서 체온 조절이나 이런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방향. 결국은 백색 지방과 그 갈색 지방의 가장 큰 차이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가장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색깔의 차이를 발생하고 그런 부분을 바꿔준다는 얘기는 결국 그 백색 지방에는 리피드의 양을 줄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는 결국은 이 마크로페이지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막 계속 이어져서 이제 넘어가면서 김승재 회장님께서 앞으로 김 박사님께 질문을 주셨는데 향후 10년 정도 이후에 과연 이 MR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술이 좀 발달될지 어떤 그런 예측. 네, 저도 이제 아까 사장님께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어떤 홀로그램 이 정도까지는 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 VR이거나 단순 AR이 아니라 이제 그 홀로그램까지 믹스가 돼서 종합적으로 좀 점점 인터페이스가 좀 사용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빅데이터하고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결합돼가지고 어느 정도 발전할지 좀 궁금해요. 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던 시기에 이제 안드로이드가 처음 이제 나오고 그 iOS 나오고 이런 때보다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스마트폰이 굉장히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교통 같은 것도 버스가 오는 시간, 전철이 오는 시간, 그리고 그 환승을 통해서 저희까지 가는 시간까지 다 앱에서 다 계산을 해주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과연 이게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몰랐던 시절도 있는 거죠. 이제 스마트폰을 처음 만들었는데 일부 몇몇 천재분들은 알고 있었겠지만 사회 대부분은 저걸 가지고 뭘 하는 거지? 맨 처음에 스마트폰을 썼을 때 맥 빨고 그냥 이렇게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회에 많은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MR 스포츠나 이런 것들도 그 학교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들 혹은 아니면 그 현장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그러니까 트라이앤 에러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거는 더 줄고 이거는 조금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사용하기 편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같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나 아니면 이제 어떤 플랫폼들이 융합이 돼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미래학생을 안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플레이 콘텐츠가 나올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이제 점점 더 융합하는 추세, 점점 더 모든 것들을 융합해서 사람이 좀 사용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변화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내일 무슨 일이 벌어날지 예측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0년 이후를 느껴지는 게 특히 말씀 감사하고요. 박종석 선생님이 전현식 교수님한테 던진 질문이죠. 신체 밸런스가 깨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밸런스가 깨진 대표적 신체 현상이 비만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비만과 관련 체중 조절에 효과가 있는 자연 물질을 연구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물질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물질은 어떤 물질인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예, 저희가 지금 지금 회사랑 지금 협의 중이어가지고 그건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내 자생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물 유래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아까 결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전변시킬 수 있는 이게 이제 의외의 소지가 있는데 갈색 지방을 더 많이 만들어 준다는 것이 아니라요. 보통 이제 비만 환자들은 대부분 다 갈색 지방이 백색 지방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그 화면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다시 갈색 지방으로 원래 상태로 전변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물질이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더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비만제랑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 세포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향이고, 그러니까 기존의 비만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면역 세포를 건강한 비만이 아닌 사람들의 상태로 바꿔줄 수 있도록 뭔가 하나의 어떤 방아쇠 역할만 해주는 것이지 신경을 조절해 준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어떤 노블티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결국은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지방을 안 먹을 수 없는데 그 지방을 먹었을 때 그 먹은 지방들이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운동을 한다던가 해서 대사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이 돼야 되지만 만약에 어떤 크로닉한 하이 칼로리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서 피지컬 액티비티는 적은 상태가 되면 결국은 이 지방은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막다른 그런 게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쌓일 수 있는 부분은 아디포사이트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디포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론 복부에도 있고 뭐 등에도 있고 사실 근육에도 존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다 글로 퍼질 수밖에 없고 또 가장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 중에 하나 우리 몸의 대사를 유지할 수 있는 간. 술 드시면 그 술떡 없애주는 그런 중요한 간에 결국 지방이 쌓이면서 그 간 세포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균형이 깨지면서 결국은 비만이 발생을 하고 지방이 우리 몸에 많이 발생을 하고 BMI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것이 염증으로 유도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암으로도 연결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 골다공증, 저희 알고 있는 류마토이드 아르스라이티스, 관절염 이런 건 대부분 다 염증이거든요. 지방간도 결국 염증으로밖에 유도하실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 운동, 적절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뭐 약을 섭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난 토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한 10분 이내로 종합 토론을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희 학교의 이름 명칭이 보다시피 이제 한국 사회치유학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 초점을 좀 현장 중심으로 한번 맞춰서 좀 질문을 좀 짧게 이어가고자 합니다. 혹시 뭐 더 얘기를 나누실 것 같으신가요? 김 박사님한테 제가 그냥 심플하게 하나 더 질문해요. 김 박사님 만약에 제가 이제 아까 초점을 좀 맞춘 쪽으로 좀 시프팅을 한다고 했는데 VR 똑같은 축구 종목인데 네. VR 플랫폼도 있고 네. 운동장에 나가서 인사들하고 직장 동료 스포츠 과학원에 네. 박사들하고 뛴다. 네. 어떤 걸 선택하실지.
물론 이제 저희는 다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학교도 이제 다 30년 넘었고 이렇게 저희도 축구 동호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축구를 잘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멀리 많이 뛰는 걸 잘 못해서 저는 그 동호회에 속해 있지는 않은데 저희 학생들이 주마다 한 번 정도씩은 축구를 하십니다. 이렇게. 근데 아마 그 양반들 VR로 축구 하실래요? 아니면 실제 축구 하실래요? 그러면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축구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뭐 옛날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어려서부터 저희는 어려서 실제 운동장에서 축구하면서 큰 세대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VR에 익숙하고 홀로그램에 익숙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실내 공간의 어떤 풋살장이나 이런 정도 공간에서 뭐 이렇게 VR을 축구하는 것도 아마 잘들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운동장을 나가서 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그 나이가 있는 연배가 있는 세대들은 그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가지만 지금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많이 태어나는데 네. 뭐 게임 관련 회사는 NC소프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계속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데 너무 노출이 많이 돼서 네. 그러니까 나이키에 적은 스마트폰이라고 네. 하죠. 네. 그럼 결국 사회체육이나 이런 것들이 지도자 문제라든지 이렇게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이 학문을 배우러 온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사회에 진출하고 할 때 그런 일자리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지금 아이들이 이제 향후 한 10년 이후에 시장이 그런 쪽으로 확대가 될 텐데 점점 이런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뭔가 땀도 흘리면서 뭔가 그런 인간 본질의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저는 그게 이제 툴로서 사용하지 않을까. 근데 체육계의 어떤 그런 지도자나 이런 일자리가 주는 건 그건 인구 감소의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VR 플랫폼이나 아니면 그 홀로그램 플랫폼으로 이동했을 때 그때 이제 운동을 전공하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 계속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몸의 상호작용 뭐 이런 거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게 이제 체육 운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옛날에는 운동장에서 축구공, 농구공, 뭐 배구공 그리고 뭐 씨름 뭐 아니면 뭐 다른 달리기 이렇게 가르쳤다면 나중에는 홀로그램을 사용해서 아니면 VR 콘텐츠를 사용해서 그 운동을 지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가는 이번에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참여하는 스포츠로서의 AI, VR 중점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지금 관련하는 스포츠, 특히 프로 스포츠에서 이미 VR이나 AR 같은 쪽으로 많이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야구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관중이 없습니다. 직관을 나타났을 때 아니면 TV를 통해서 보더라도 관중이 없는 그런 경기가 과연 재미가 있을까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실제로 딱 개막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선수들의 어떤 생각한 목소리라든지 관중이 없음으로써 그러니까 드러나는 장점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컨텐츠에다가 이제 AR 같은 증강현실 같은 것들을 더 씌워서 또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장점을 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오셨던 선생님께서 저희 연구에서 이제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관람 스포츠 중에서 이제 표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구매를 해서 사면 이제 옛날에는 표를 이렇게 종이로 티켓을 주셨고, 그리고 들어가서는 이제 거기 티켓에 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화장실은 어디, 그리고 자리는 어디,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VR을 활용한다 그러면 VR로 티켓을 구매하고 그리고 딱 VR을 쓰면 이제 돌리게 되면 그럼 이제 제자리에서 몸을 돌린다 그러면 실제 그 경기장에서 이 옆부분 전체가 360도가 녹화가 돼 있다 그러면 옆부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딱 치면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길을 이렇게 좀 안내하는 방안도 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응용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그 경기를 재밌게 볼 수 있게. 근데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서 보고 가서 지금 코로나 때 있던 관람보다는 옛날에 어떤 저 현장의 열기가 느껴지는 이런 분위기 더 선호하긴 하는데요. 제가 물론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기술들이 존재하는 것이, 근데 기술만 위주로 발전을 나가면 그거는 이제 어떤 사람 사이의 어떤 감정을 좀 잊어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제 VR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내를 떠오르고 어떤 공간을 생각하는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떤 건강을 생각하면서 어떤 운동을 직접으로 즐긴다고 할 때 자연 속에서의 어떤 상호작용,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그런 걱정 없이 조금 더 그런 개방된 자연에서 우리가 어떤 액티비티 이런 활동을 수행하게 될 때 또 방금 설명하신 여러 가지 그런 VR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하이테크 기술들이 그런 자연과의 인간과의 상호작용 이런 거에 어떻게 작용할지 그것이 또 어떤 새로운 액티비티로 이어질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낚시를 할 때 여기 이제 편집위원장님이신 배상호 교수님께서 계속 질문하셨는데 낚시를 할 때 바다에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낚싯대 끝에서 가능합니까? 낚싯대 끝에서 물속 상황에 고기가 물지 안 물지를 우리가 관절하면서 낚시하는 거예요. 너무 엉뚱한가요? 그 충분히 가능하시면 낚시의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어떤 기대감이라는 게 약간 또 감각이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자연과 인간의 어떤 상호작용 그것이 또 액티비티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참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채팅창에서 받는 질문은 요거를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진영문 선생님께서 전현식 교수님한테 던진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추출물 복용 후 지방세포 유형을 바꾸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인지 또는 그것과 함께 면역력을 개선 또는 향상시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그 동물 실험을 통해서 봤을 때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었던 부분은 이제 비만 쪽이었고요. 항염 쪽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사실은 그 질문하신 내용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시스테믹하게 그 몸 전체의 어떤 거를 영구적으로 바꿔주냐라는 거라고 하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약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복용할 때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먹는 게 약이잖아요.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먹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 물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타겟을 하는 거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 비만에 의해서 다양한 합병증을 가진 것을 타겟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비정상적인 어떤 사실은 이 비만이라고 하는 이 비만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래 가지지 말아야 될 면역 기관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왜 비만 세포는 아디포사이트만 있으면 되는데 왜 거기만 마크로페이지가 모이고 T셀들이 모이고 왜 그러냐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캐릭터라이즈가 되지 않은 면역 기관을 가진 거랑 똑같습니다. 그게 정말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분을 정상 상태로 바꿔준다는 개념이고요. 그 정상 상태에서 이걸 뭐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실험적으로 접근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희망컨대 그러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시키는 것이 이 부분을 했다고 해서 뭐 면역력이 증진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이 어떤 건지 참 궁금하긴 한데 나중에 대박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인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잘 되실 것 같고 이게
예, 전현식 교수님 너무 멋있으세요. 이런 얘기 올라오고. 저기 참고로 남자입니다. 네, 이 정도로 그 채팅창에서 회원님들이 올려주신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발표하신 선생님들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지? 네, 늦은 시간까지 네. 이렇게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다들 이렇게 코로나를 비롯해서 인류를 위협하는 불가 요소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되고 하는데 인류가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저희 학문 분야에서도 새로운 학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내놔야 되고 또 방법들을 이제 토론을 해서 인류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 특히나 이제 건강 지표,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계속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다양한 플랫폼들을 제시하고 있고 거기서 뭐 수익을 내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도 보이긴 하는데 이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모델이 제시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최근에 생활체육이나 뭐 운동 이런 스포츠 나열되는 단어들에 있어서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사실 이걸 굉장히 인류가 사람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뭐 질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빅데이터를 봐도 뭐 최근에 애플에서 제공한 그런 모빌리티 트렌드 같은 거 보면 50% 이상 인간의 움직임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드시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바이오 헬스라든지 뭐 IT, ICT, 지금 인터넷 모든 지식과 기술이 만든 새로운 형태의 생활체육의 어떤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저희 생활체육이나 뭐 이런 저희들이 쭉 다루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불가피한 저희가 피할 수 있는 환경적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세 분의 발표자 선생님들 정말 좋은 내용으로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었지만 정말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회장님하고 여기 대학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학회 사무국 직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저희가 학회장에서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든 회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학회 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고 지금 88명 시청 중이시네요. 끝까지 남아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학회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